여보, 나 친구들이랑 낚시 좀 다녀올게. 60평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건넨 서툴고 어색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수학이 너무 아내는 별 의심 없이 그래요. 잘 다녀와요. 회나 많이 잡아오쇼. 하며 무심하게 전화를 끊었지요. 제 심장이 왜 그리 쿵쾅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박정호, 올해 63입니다. 평생을 국어교사로 살다 3년 전 정년퇴임을 했지요. 남들은 퇴직하면 자유를 만끽하며 산다는데 저에게 남은 것은 아침 8시면 어김없이 아내가 녹즙기에 갈아주는 케일 주스와 의미 없이 채널만 돌아가는 텔레비전 소리,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는 일뿐이었습니다. 아내 김영숙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나 현실적인 사람이었지요. 젊어서는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나이 들어서는 노후 걱정에 단 한순간도 낭만이나 감상에 젖어 사는 법이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제가 늦은 밤 서재에서 릴케의 시집을 뒤적이고 있으면 여보, 그런 거 본다고 쌀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얼른 불 끄고 잠이나 자요. 내일 병원 가야지. 하고 핀잔을 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그냥 무뎌졌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우리는 사랑보다는 전우애로, 설렘보다는 의리로 함께 살아가는 낡은 부부의 전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는 혈압약을 챙겨주고 저는 말없이 그걸 받아먹고, 식탁에서는 자식들 이야기나 옆집 사람 이야기 외에는 별다른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무료함 속에서 제 안에 웅크리고 있던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파싹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아내가 틀어놓은 아침 드라마의 요란한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신문을 뒤적이는데 구석에 실린 작은 여행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 잉크 냄새와 함께 실려온 소금기 섞인 바다 내음이 제 코끝을 스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울컥하고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수화기를 들고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척 아내에게 그 거짓말을 내뱉은 겁니다. 오랜만에 김서방이랑 팍서방 만나서 손맛 좀 보고 오려고. 한 이틀 정도 바람 좀 쐬고 올게. 아내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낚싯대 대신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화려한 낚시용품 대신 젊은 시절부터 손때가 묻은 시집 한 권과 낡은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챙겨 넣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여전히 드라마에 빠져 있었기에 제가 무엇을 챙기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지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마치 단단한 껍질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온 애벌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고 아파트를 빠져나오자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라디오에서는 한참이나 잊고 지냈던 옛 팝송이 흘러나왔고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리내어 그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남편 박정호도 아버지 박정호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떠나는 첫 여행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신문에서 본 그 낯선 바닷가 마을의 이름을 찍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까? 바싹 말라버린 내 마음에 다시 촉촉한 단비가 내릴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를 품고 저는 힘껏 엑셀을 밟았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차장 밖으로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사라지고 푸른 논과 나지막한 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릿한 바다 내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왔을 때 저는 낯선 표지판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 인생의 경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운명의 장소라는 사실을 그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모범생처럼 정해진 길로만 걸어왔던 제 인생의 첫 번째 일탈. 그 서툴고 위험한 거짓말 위에서 제 황혼의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낯선 바닷가에서의 하룻밤이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게 될 줄은 말입니다. 예고도 없이 쏟아지는 비였습니다. 낯선 바닷가 마을의 골목은 순식간에 짙은 물안개에 잠겼고 처마 밑으로 급히 몸을 피했지만 야속한 핏줄기는 금세 제 어깨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계획과 규칙 속에서 살아온 제게 이런 즉흥적인 상황은 당혹스럽기 그지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흠뻑 젖은 셔츠의 축축함마저도 촉새처럼 느껴지던 일상에서의 해방감처럼 다가왔달까요? 그렇게 멍하니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서 있는데 골목 저편에 희미하게 불이 켜진 작은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바랜 간판에는 바다 책방이라는 글씨가 겨우 보일 듯 새겨져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곳이 아직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릴 것 같은 낡은 나무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딸랑 하고 맑은 방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오래된 종이와 잉크, 그리고 눅눅하지만 향긋한 나무 냄새였습니다. 창밖의 요란한 빗소리가 거짓말처럼 멀어지고 책들이 뿜어내는 고요한 숨결만이 가득한 공간이었죠. 벽면을 가득 채운 낡은 책장들과 바닥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책 더미들.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안정감에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잊고 있던 꿈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천천히 책장 사이를 거닐며 손가락으로 책등을 후었습니다. 먼지 쌓인 시집들, 손때 묻은 고전 소설들. 교사로서 평생을 글자와 함께 살아왔지만 이렇게 순수하게 책과 마주한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아득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책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창가 쪽 작은 책상에 시선이 닿았습니다. 그곳에 그녀 윤서연이 있었습니다. 은은한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는 두꺼운 책 한 권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콧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사이로 희끗희끗한 세월의 흔적이 보였지만 그것마저도 우아한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하얀 손가락, 오똑한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분리시킨 듯한 그 깊은 집중력.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었을 겁니다. 60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마치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강렬한 전율이 제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20살 풋사랑에 가슴 설레던 그 시절에도 이런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렘을 넘어선 영혼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사랑보다는 전후에 가까운 사이가 된 지 오래였죠. 그녀의 얼굴을 떠올려도 이제는 아무런 감흥이 잃지 않는 마른 장작 같은 내 마음에 느닷없이 불씨 하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거대한 불길로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온 신경이 그녀에게로만 향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은 호수와도 같았습니다. 잔잔했지만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와 슬픔 그리고 지혜를 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놀란 기색도 없이 그저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에 저는 그만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그녀에게까지 들릴까 봐 조마조마할 지경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그녀였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비를 피하러 오셨나봐요.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첼로의 선율 같았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하며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묘한 힘을 가진 목소리.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 비가 너무 갑자기 쏟아져서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수많은 학생 앞에서 당당하게 지식을 논하던 국어교사 박정우는 온데간데없고 좋아하는 여학생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춘기 소년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낡은 책방의 삐걱이는 마룻바닥 소리마저도 심장을 죄어오는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젖은 제 어깨를 보며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많이 젖으셨네요. 안으로 들어오셔서 잠시 비 그칠 때까지 계시다 가세요. 그 순간 낡은 책방 안에 모든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 작은 공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비밀스러운 우리 둘만의 섬이 된 듯 했습니다. 20대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떨림, 60평생 처음 느껴보는 운명적인 끌림.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폭풍의 눈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민 따뜻한 차 한 잔에 얼어붙었던 손과 마음이 함께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낡은 책등을 쓸어내리던 제 손길이 무색하게 멈춰 섰을 때 나이든 책방 주인이라기엔 너무나 맑은 음성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선생님도 시를 좋아하시는군요. 마치 제 속을 훤히 들여다본 것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낯선 이에게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 얼마만인지. 은퇴 후로는 그저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버지로만 불리던 제게 그 칭호는 잊고 있던 옛 시절의 훈장처럼 가슴 한편을 뻐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법 그럴듯한 거짓말로 아내를 속이고 떠나온 여행길에서 만난 뜻밖의 위로였을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평생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가르칠 아이들도 없으니 혼자 이렇게 시집이나 뒤적이는 게 유일한 낙이 되었네요. 제 말에 그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에 어린 잔잔한 미소는 마치 오래된 시의 한 구절처럼 아련하고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어쩐지 책을 고르시는 손길에서 다정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시는 것 같아서요. 다정함이라. 제 아내 영숙은 평생 제게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는 낡은 책들만 끌어안고 사는 고리타분한 남자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요. 먹고 사는 일이 바빠 시를 읽는 마음의 여유조차 사치라 여기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낯선 여인은 고작 책을 만지는 제 손길 하나에서 다정함을 읽어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내려가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시집은 제가 젊은 시절부터 필사까지 해가며 아꼈던 시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들린 시집을 가만히 보더니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가만히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내 가슴에 조용히 쌓이는 그리움 같은 이름. 그녀가 읊는 시 구절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던 구절이었지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 시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때마다 목이 메곤 했던 아내에게조차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던 제 마음속의 시였습니다. 어떻게 이 시를? 제가 말을 채 읽기도 전에 그녀가 옅게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이 책방을 찾는 손님은 거의 없어요. 가끔 오는 분들도 다들 문제집이나 베스트셀러만 찾으시죠. 이런 낡은 시집을, 그것도 이 시인의 책을 먼지 속에서 꺼내드는 분은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저도 이 시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녀의 목소리와 빗소리, 그리고 제 심장 소리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마주보고 앉아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의 운율과 구조적인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녀는 그 시에 담긴 자신의 삶과 감정을 덧붙였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각자 다른 강을 따라 흘러오다 마침내 같은 바다에서 만난 두 척의 배처럼 우리의 대화는 거침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의 아픔을 이야기했고 저는 교직에 몸담으며 느꼈던 보람과 회의를 털어놓았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에게 꺼내보인 적 없던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아내 영숙은 제 이런 감상적인 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 지난 일 뭐하러 생각해요? 당장 내일장 볼 걱정이나 해요. 그게 늘 아내의 대답이었죠. 하지만 서연 그녀는 달랐습니다. 제 모든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제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책방의 낡은 괴종시계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밤 9시를 알렸습니다.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문에는 핏방울이 아롱아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쉼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년은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잊고 있던 열정이 살아있다는 생생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이쿠, 제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네요. 슬슬 문 닫으실 시간일 텐데. 제가 아쉬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그녀가 조용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어차피 찾아올 손님도 없는걸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반가움과 아쉬움, 그리고 저와 같은 종류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내 영혼의 반쪽을 이제야 만났다는 것을요. 평생을 모범적인 남편이자 아버지라는 틀 안에 저 자신을 가두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 앞에서 저는 그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진 채 온전한 박정우 씨를 사랑하는 한 남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그녀가 닫은 책방의 셔터문 안에서 한참을 더 머물렀습니다. 핏줄기는 어느새 가늘어져 처마 끝을 두드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낡은 책 냄새와 그녀의 은은한 향기가 뒤섞인 그 공간에서 저는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위험하고도 달콤한 밤이 시작되었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선잠에서 깼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든 새벽의 푸른빛이 낯선 여관방의 벽지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어젯밤 윤서연이라는 그 여자와 나눴던 대화의 잔향이 귓가에 맴돌아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와 인생,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마치 수십 년 묵은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찾은 듯 딱딱하게 굳어있던 가슴 한구석이 서서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이 집으로 돌아가기로 약속한 날이라는 사실이 새벽 공기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추섬추섬 짐을 챙기기 시작했지만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이 모래알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셔츠를 개키다 말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스름한 골목 끝에 그녀의 작은 책방 간판이 보일 듯 말 듯 아른거렸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겁니다. 아내의 잔소리, 무표정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종일 TV만 보는 내 모습,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단 하루만, 딱 하루만 더 이곳에 머물고 싶다는 욕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평생을 모범적인 남편, 자상한 아버지로 살아왔습니다. 내 이름 석자보다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빠로 불리는 것에 익숙했죠. 그런 내가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꺼져가던 내 인생의 불씨를 되살리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결심을 굳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십 번은 고민했을 겁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까지도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쳤죠. 익숙한 연결음 끝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제 슬슬 출발하려고? 아내 김영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심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목소리를 가다듬고 준비해둔 거짓말을 꺼냈습니다. 아 여보. 미안해서 어쩌지? 여기 친구 놈이 하루만 더 있다 가자고 붙잡아서 말이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냥 가기도 뭐하고 물 때도 내일이 훨씬 좋다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의심 섞인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낚시는 무슨? 고기는 좀 잡았어요? 당신 친구도 참 별나네. 알았어요. 그럼. 돈 많이 쓰지 말고 조심히 오기나 해요. 전화는 그렇게 싱겁게 끊어졌습니다.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낯선 배신감이 뒤엉켜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제 세상을 짓누르던 무거운 추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불타버렸고 제 앞에는 오직 그녀에게로 향하는 길 하나만 놓여있을 뿐이었죠. 가슴 뛰는 걸음으로 그녀의 책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딸랑하는 풍경 소리와 함께 문을 열자 책장을 정리하던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 선생님. 아직 안 가셨어요? 기차 시간 거의 다 되었을 텐데. 저는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냈습니다. 저 바다가 저를 붙잡는 것 같아서요. 하루 정도는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 어색한 변명에 서연 씨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따뜻하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죄책감마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이라도 한 연인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잠시 책방문에 외출 중 팻말을 걸었고 우리는 나란히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마저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색빛 겨울 바다는 우리의 침묵을 닮아 있었고 이따금씩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아련하게 퍼져나갔죠. 점심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갓 잡은 생선으로 끓인 맑은 탕이 나왔죠. 우리는 젊은 시절의 꿈과 씁쓸한 현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놓쳐버린 수많은 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아픔을, 저는 국어교사라는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며 접어야 했던 작가의 꿈을 털어놓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내에게조차 꺼내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고 가끔씩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방파제를 따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죠. 그녀의 작은 어깨가 파도 소리에 잘게 떨리는 것을 보았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평생을 억누르며 살아온 이성과 책임감의 끈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제 손이 그녀의 차가운 손등에 닿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움찔했지만 이내 제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내 손과 달리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60평생 처음 느껴보는 심장이 녹아내릴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맴돌던 귓가에는 어느새 파도 소리와 그녀의 잔잔한 숨소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바다 낚시를 갔다가 풍랑 때문에 발이 묶였다고 내일 아침 일찍 들어가겠노라 둘러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심했습니다. 알았으니 조심이나 하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는 짧게 끊겼지요.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마저도 저 멀리 밀어낼 만큼 내 심장은 온통 눈앞에 이 여인 윤서연이라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바닷가 모래사장 위 파도가 밀려오지 않는 조금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책방에서 들고 온 낡은 담요 한 장이 우리 사이의 유일한 경계선이었죠. 서연 씨는 아무 말 없이 옅은 미소만 지은 채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기울어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옆모습을 훔쳐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평생을 국어교사로 살며 수많은 시와 소설을 가르쳤지만 단 한 번도 그 문장들 속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으리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삶이 한 편의 시가 되고 한 권의 소설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노을은 참 이상해요. 오랜 침묵을 깬 것은 그녀였습니다. 하루의 끝인데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게 꼭 슬픈데 아름다운 시 같아요. 정호 씨처럼요.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파도 소리 사이로 선명하게 제 귓가에 와 박혔습니다. 나처럼이라니.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모범적인 남편, 자상한 아버지, 성실한 교사라는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온 박정호라는 사내에게 슬픈데 아름다운 시라니요. 그녀는 대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내가 꽁꽁 숨겨두었던, 나조차도 잊고 살았던 내면의 무언가를 꿰뚫어보기라도 한 것일까요? 사라지는 것들은 다 아름다운가 봅니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이글거리며 바다를 집어삼키는 저 붉은 태양도, 그리고 어쩌면 오늘로 끝일지도 모르는 그녀와의 이 찰나의 시간도 모든 것이 사라지기에 이토록 찬란하게 빛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에 대답 대신 고개만 살며시 끄덕였습니다. 어느새 하늘과 바다는 온통 붉은 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어 장엄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비현실적인 색채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깊은 교감이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서로의 숨소리가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언어가 되어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랜 세월 책장을 넘겼을 희고 가느다란 손가락. 군데군데 작게 튼 살결과 옅은 힘줄마저도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잡고 싶다. 미치도록 그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내 안에서 이성과 욕망이 거칠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박정호. 정신 차려. 너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하는 이성의 목소리와 하지만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하는 욕망의 속삭임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손가락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 찰나의 움직임이 마치 내게 보내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나를 올가매던 모든 굴레와 책임감을 잠시 벗어던지고 나는 내 본능의 몸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래 위에 놓인 제 손을 그녀의 손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1cm 또 1cm. 그 짧은 거리가 마치 수만 리 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고 손끝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마침내 제 새끼손가락 끝이 그녀의 새끼손가락 끝에 아주 살짝 스치듯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세상이 멈췄습니다. 철썩이던 파도 소리도 끼룩거리던 갈매기 소리도 내 귓가에서 윙윙거리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져 오는 가녀린 온기와 떨림만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숨을 한번 작게 내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용기를 얻은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제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제 손 안에 들어온 그녀의 손은 생각보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붉은 노을빛을 얼굴 가득 받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렁그렁한 눈망울 속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렘, 두려움, 망설임,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끌림. 그것은 거울처럼 제 마음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맞잡은 손의 온기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60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이 충만함은 아내와도 수없이 손을 잡아왔지만 그것은 언제나 익숙함과 의무감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금지된 것이었고 비밀스러운 것이었으며 그래서 더 애틋하고 폭발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붉게 타오르다 쓰러져가는 저 노을처럼 내 인생의 황혼역에 찾아온 너무나도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나는 이 빛을, 이 손을 참아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닷가의 붉은 노을은 어느덧 짙은 군청색 어둠에 자리를 내주었고 그녀의 손을 잡았던 제 손에는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연 씨의 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한 책방은 오직 그녀가 켜놓은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해 고요히 숨쉬고 있었죠. 낡은 책등 위로 노란 조명이 쏟아져 내리는 그곳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시간이 멈춘 별세계 같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먼저 깬 것은 그녀였습니다. 이대로 헤어지기 아쉽네요. 따뜻한 와인 한 잔 하고 가시겠어요? 제가 아껴두던 게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밤 공기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따스한 초대에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책방 안쪽 작은 공간으로 사라졌다가 곧 먼지가 살짝 묻은 와인병과 투박한 유리잔 2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코르크 마개를 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고 잔에 와인이 채워지는 소리는 제 심장 소리와 겹쳐 들리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가 오히려 더 아찔하게 느껴졌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와인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내와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대신 서로의 통장 잔고와 자식들의 성적표를 들여다보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닳아 없어진 옛날의 유물쯤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지금 제 앞에 앉은 이 여자 윤서연이라는 사람은 자꾸만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후회 같은 거 안 하고 사셨어요? 와인으로 입술을 살짝 적신 그녀가 불쑥 물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국어교사로, 한 여자의 남편으로, 두 아이의 아버지로 정해진 길을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의 후회라니요. 저는 그저 그게 정답인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후회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알고 살았지요. 제 삶보다는 가족들의 삶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제 대답에 그녀는 쓰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요, 후회 참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때 왜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더 솔직하지 못했을까 하고요. 그래서 이 작은 책방을 열었는지도 몰라요. 책 속에 담긴 수많은 인생들을 보면서 내가 놓쳐버린 또 다른 내 인생들을 위로받고 싶었는지도. 그녀의 목소리 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놓쳐버린 인생이라는 말이 마치 제 가슴에 박히는 가시처럼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를 쓰고 싶었던 문학소년 박정우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무뚝뚝한 가장 박정우만 남아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후회가 없네요. 그녀가 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가 어두운 조명 아래서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생님과 이렇게 마주 앉아있는 것도 제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가 될 테니까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공기가 멎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와인잔을 든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떨리고 있었던 것은 제 심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선생님이나 남편, 아버지가 아닌 그저 한 사람의 남자로 바라봐주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던 제 이름 석자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말도 이 숨막히는 침묵이 주는 의미를 대신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짙은 와인향과 그녀의 은은한 책방 냄새가 뒤섞여 제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건 불꽃처럼 뜨겁다기보다는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촉촉하고 절실했습니다. 놀라거나 당황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내의 얼굴, 아이들의 얼굴, 평생을 쌓아 올린 나의 성실했던 삶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어느 것도 지금 이 순간에 그녀를 밀어낼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평생을 억누르고 살아왔던 나의 모든 감정들이 후회와 미련으로 가득했던 나의 지난 세월이 이 짧은 입맞춤 한 번으로 모두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낡은 책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보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어지고 우리는 다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작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60평생 처음으로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금지된 길의 시작일지라도 저는 기꺼이 그 길 위에 발을 올려놓고 말았습니다. 어젯밤의 와인향이 채 가시지 않은 낡은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익숙한 제 집의 천장이 아닌 빽빽하게 들어찬 책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낯선 풍경이었죠. 희미한 불빛 아래 빼곡한 책등들이 마치 밤새 나눈 우리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묵묵히 지켜본 증인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삐걱이는 몸을 일으키자 담요 한 장이 스르르 발치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 그녀 윤서연 씨가 덮어준 것이겠지요. 그 온기마저 그녀의 체온인 듯 착각하게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책방 안쪽 작은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제 평생 맡아본 그 어떤 향보다도 감미로운 커피 향이 콧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간 내린 원두의 향과 묵은 종이 냄새가 뒤섞인 그 공간의 공기는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잊고 있던 청춘의 어느 한 페이지로 저를 데려다 놓는 듯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박정호 선생님? 쟁반에 찻잔 2개를 들고 나오는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어젯밤 와인에 취해 붉게 상기되었던 뺨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깊고 차분한 무언가가 그녀의 얼굴에 내려앉아 있었죠. 어색한 침묵이 흐를까 두려워 저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여기서 잠이 들었군요. 폐를 끼쳤습니다. 폐는요?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지요. 불편하게 주무시게 해서요. 그녀는 제 앞에 따뜻한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죄송하다는 그 말 속에 어젯밤의 뜨거웠던 입맞춤에 대한 사과가 담겨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불편한 잠자리에 대한 미안함인지 저는 감히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뜨거운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온기가 어젯밤 그녀의 입술만큼이나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어젯밤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서로의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색함과 설렘, 죄책감과 희열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커피향처럼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요. 창밖은 밤새 내린 비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잿빛 하늘과 축축한 아스팔트,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파도 소리. 이 모든 풍경이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곧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내 집, 내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째서 마음은 이곳에 뿌리 내린 거목처럼 조금도 움직일 생각을 않는 것인지. 이제 슬슬 가봐야겠습니다. 기차 시간이 있어서요.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역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얼마 안 걸려요. 굳이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단 1분, 1초라도 그녀와 더 함께 있고 싶다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낡은 책방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비 냄새를 머금은 바다 공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발소리만 나란히 겹쳐질 뿐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고 작은 생선가게 앞을 지나고 낡은 우체통 옆을 지나는 동안 저는 이 길의 모든 풍경을 눈에 그리고 마음에 새기려 애썼습니다. 다시는 오지 못할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애틋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 길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짧고도 가장 강렬했던 일탈의 마지막 여정일 테지요. 기차역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낡고 작은 간이역 플랫폼에는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곧 도착할 기차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고 그것은 마치 저와 그녀의 짧은 만남의 끝을 고하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즐거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같은 상투적인 인사로는 도저히 이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 손을 마주 잡았을 때 어젯밤 노을 아래서 느꼈던 것보다 더 선명한 그녀의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손을, 이 온기를, 그리고 이 사람을. 조심히 돌아가세요, 선생님. 네.
서연 씨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평생 국어를 가르치며 수많은 어휘와 문장 속에서 살아왔건만 정작 제 마음을 표현할 가장 척박한 단어 하나를 찾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기차의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야 할 시간입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뱉고 나서야 아차 싶었죠. 아내에게는 친구들과 낚시를 왔다 둘러댔는데 대체 무슨 수로 이곳에 또 온단 말인가. 하지만 이미 뱉어진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서 저는 어젯밤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차마 당신을 보러라는 말은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제 손을 잡은 손에 아주 살짝 힘을 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그 한마디에 제 안에 있던 모든 불안과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다리겠다는 그 약속 하나가 앞으로 제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기차가 굉음을 내며 플랫폼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잡고 있던 손을 아쉽게 놓으며 뒤돌아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장 밖으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떠나는 저를 향해 작게 손을 흔들어주는 그녀. 열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녀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저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고.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그녀에게로 반드시 돌아오고야 말겠다고 말입니다. 익숙한 현관문 도어락 소리와 함께 제 세상의 색깔도 원래의 빛을 잃고 흑백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돌아온 집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와 섬유 연제 냄새가 뒤섞인 공기, 거실 한쪽에 켜진 채 의미 없는 소음을 내는 텔레비전, 그리고 소파에 앉아 뜨개질에 몰두한 아내의 무심한 옆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견고한 일상이었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곳 파도 소리가 들리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제 영혼의 절반쯤은 두고 온 것만 같았습니다. 왔어요? 낚시는 좀 재미있었고. 아내는 저를 돌아보지도 않고 심드렁하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남편의 짧은 여행에 대한 궁금증이나 반가움보다는 저녁 메뉴를 묻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무덤덤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럼. 바람도 세고 좋았지. 목소리가 멋대로 조금 떨려 나왔습니다. 60평생 처음 해본 거짓말의 무게가 아내의 무심한 한마디에 오히려 더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고기를 잡기는커녕 낚싯대 한번 제대로 잡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버릴 만한 사람을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아내는 꿈에도 모르겠지요. 어쩌면 평생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피곤하겠네. 손 씻고 와요. 밥 차려놨으니까.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도 대화도 없었습니다. 욕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분명 평소와 똑같은 박정호인데 눈빛 어딘가에 제가 모르는 감정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 몸을 맡기니 그 밤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와인잔을 든 그녀의 하얀 손, 시집의 한 구절을 읊조리던 나직한 목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던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의 감촉까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차가운 물로 얼굴을 몇 번이고 씻어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주책 없는 늙은이의 불장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또 다그쳤습니다. 잊어야 한다. 그저 스쳐 지나간 짧은 꿈이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저녁상에 마주 앉은 아내는 새로 시작한 드라마 이야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밥을 입에 떠넣으며 간간히 고개를 끄덕여줄 뿐이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럽게 넘어갔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드라마 속 배우의 목소리가 아닌 철썩이는 파도 소리와 그녀 윤서연의 웃음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뭐랄까 좀 상기된 것 같기도 하고. 문득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들킨 건가? 내 표정에서 무언가 읽어낸 것인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감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생각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오랜만에 바깥바람 쐬고 왔더니 피곤해서 그렇지.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국그릇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별 의심 없이 그런가 하며 다시 드라마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죄책감과 동시에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을 간직한 데서 오는 묘한 해방감과 스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의뢰그랬듯 제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낡은 책상과 손때 묻은 책들. 이곳은 언제나 제게 가장 완벽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이 고요한 공간이 감옥처럼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도시의 소음만이 멀게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책방은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은은한 조명 아래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겠지. 그녀는 낡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을까? 아니면 창밖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혹시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 미친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번호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연락처조차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감정에 대한 우리 둘만의 마지막 기성이자 암묵적인 약속이었으니까요. 이걸로 끝이다. 다시 볼 수 없으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자. 서로의 눈빛으로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던 겁니다. 책상 위 펜을 들어 아무 종이에나 그녀의 이름을 써봤습니다. 윤서연. 세 글자를 쓰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링. 고요한 서재의 정적을 깨고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울었습니다. 스팸 문자려니 하고 무심코 화면을 켰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짧은 문자 한 통. 책 입고되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목구멍까지 치솟아 올라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책 입고되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사무적인 6글자. 하지만 저와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렬하고 비밀스럽고 또 위험한 암호였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선생님.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책이 들어오면 연락드릴 방법이 없네요. 제가 먼저 연락하겠습니다. 떠나오기 전 그녀의 책방에서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좋은 책이 들어오면 그건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제게 신호를 보낸 겁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이 문자에 답장을 하는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겁니다. 아내를 속이고 평생 지켜온 가정을 위협하는 아슬아슬한 관계의 시작을 제 손으로 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머릿속의 이성적인 경고와는 달리 제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가고 싶다고.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고. 거실에서 아내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6글자와 문 밖의 평온한 일상 사이에서. 그리고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답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바꿀지도 모를 그 짧은 문장을 말입니다.